여러분, 혹시 80세, 90세가 되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그저 막연히 그때쯤이면 여유롭고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중 자신이 꿈꾸던 방식대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겨우 23%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77%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숨겨진 이유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정년 퇴직한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우자의 병간호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돈은 조금 있었지만 건강과 활력을 잃은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절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노년학 연구에서도 말합니다. 행복한 말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습관과 선택의 결과라고요. 미국 하버드대의 한 장기 연구에서는 건강한 80대 도 90대 노인들의 공통점이 평생 유지한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작정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지혜롭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20년 후에 내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계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인생을 바꾸는 경고음입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을 만나 인터뷰하며 90세가 넘어서도 자립적으로 사는 분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된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지금의 불편함을 미루지 않고 해결합니다. 둘째, 몸과 마음의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곧게 펴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위해 두근거리며 신청서를 쓴 적은 언제인가요? 나이 들면 조용히 다가오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제 주변의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5세의 한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장을 보고 집안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매일 15분 스트레칭을 했어.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간다 라고 스스로 다독였지. 그녀에게 특별한 부나 명예는 없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했습니다. 반대로 60대 초반에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지낸 한 아저씨는 몇 년 만에 고립감을 호소하며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도 예전엔 친구 많았어. 근데 다들 바쁘고 나만 남아있는 것 같더라.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노년의 삶을 망치는 건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노후의 행복과 자유는 건강, 목적, 관계, 재정 네 기둥 위에 세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의사들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관절과 심장은 50대부터 관리해야 80대에도 걸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80대, 90대에도 자립적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현실 직시입니다. 막연한 낙관 대신 지금 내 몸과 마음, 재정과 관계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 마치 겨울이 오기 전에 집의 창문 틈을 막고 난방기를 점검하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 그러나 그 시작이 축복이 될지 고통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년 후에 내가 오늘의 내게 고마워 라고 말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왜 준비하지 않았어 라고 후회하게 할 것인지는 오직 지금의 행동이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은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건강과 자유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건강은 곧 자유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진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좋은 집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특히 몸과 마음의 유연성은 노년의 자립도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과 척추의 유연성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무려 67% 낮았습니다. 낙상은 노인 건강의 전환점이 됩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그 이후로 걷기조차 힘들어지고 결국 외출이 줄어들며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유연성을 단순한 운동 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저는 92세의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 양말을 신고 등 뒤 지퍼를 올리고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냅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대부터 하루 예쁜 스트레칭을 안 빼먹었어. 발목, 어깨, 허리, 목 다 부드럽게 해놔야 나중에 후회 안 해. 그의 말은 단순한 운동 조언이 아니라 노년의 독립을 지키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전신 스트레칭을 하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 펴고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둘째, 한 번에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게 하세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30초 정도 몸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의 몸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의 유연성만큼이나 마음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 익숙한 환경, 같은 사람들. 이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갇히게 합니다. 90세가 넘어도 활기찬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받아들이고 대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식사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에도 적응하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한 87세 할머니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야지. 나만 멈추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배우고 가끔은 K-POP 공연도 찾아봅니다. 그녀의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유연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명상입니다.
하루 10분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습관, 그리고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필수입니다. 웃음은 노년기에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의 유연성은 넘어짐을 막고 마음의 유연성은 꺾이지 않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노년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에는 이키가이 온청 키자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 살아가는 동기라는 뜻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고 질병 회복 속도도 빠르며 우울증 위험도 훨씬 낮습니다. 저는 80대에 들어서도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하루가 결코 의무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이유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한 83세 할아버지는 매주 2번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칩니다. 내가 쌓은 기술을 그냥 묻어두기 아깝잖아. 아이들이 웃으며 배우는 걸 보면 내가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그의 말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의 엔진이었습니다. 목적을 찾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봉사활동에서, 누군가는 글쓰기나 그림에서, 또 누군가는 가족 돌봄에서 그 목적을 발견합니다. 중요한 건 나의 하루에 기다림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일이 없으면 삶은 색을 잃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 보고서에 따르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봉사에 쓰는 시간이 한 달에 몇 시간뿐이더라도 그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 나누어 주십시오. 멘토링, 자서전 쓰기, 혹은 손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90세에 대학교에 입학한 분, 80세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운 분, 70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분. 그들의 공통점은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라는 믿음입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뇌를 자극하고 사회적 연결을 확장하며 자존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감사 습관도 목적 의식을 키웁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현재에 붙잡아두고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88세 할머니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는 이유가 있으면 사는 힘도 생겨. 그 힘이 있으면 아픈 것도 견디고 외로운 것도 버틸 수 있어. 결국 목적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우리가 그 기둥을 세우는 순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안전과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집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진리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 편안함은 단순히 익숙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안전하고 생활이 가능하며 나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된 집에 사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기가 평균 8년 늦어졌습니다. 문턱 하나, 손잡이 하나, 조명의 위치 하나가 독립적인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 82세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계단이 많은 2층 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70대 후반에 무릎이 불편해지자 과감하게 1층으로 침실을 옮기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부엌 선반 높이도 조정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걸 왜 해야 하나 싶었어. 근데 지금은 덕분에 매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작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문턱을 없애고 바닥을 평평하게 유지하며 미끄러운 욕실에는 반드시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인 낙상 사고의 80%가 욕실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방은 자주 쓰는 물건이 쉽게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던 냄비를 꺼내려다 넘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작은 배치 변경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집안 안전에서 의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어두운 복도나 계단이 큰 위험이 됩니다. 밝고 부드러운 조명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진 뒤에 하려면 비용도 더 들고 마음의 부담도 큽니다. 60대부터 조금씩 환경을 바꿔두면 80세가 되었을 때도 내 집에서 스스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길 권합니다. 만약 내 몸이 지금보다 느려지고 힘이 약해졌을 때 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안전한 집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을 내 힘으로 지킨다 는 자신감을 주고 매일을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값으로 살 수 없는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뇌의 젊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 느려져도 기억력과 사고력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일상에서 지적 자극이 줄어들면 그 속도는 놀랄 만큼 빨라집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90세가 넘어도 치매 없이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생 학습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86세에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한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니 해보자고 마음먹었지. 처음엔 힘들었지만 매일 단어를 외우다 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외국 친구까지 사귀었고 매일이 조금 더 신나는 날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뇌를 단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연주, 요리, 미술 등 전혀 해보지 않은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뇌는 낯선 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스도쿠, 바둑, 체스 같은 전략 게임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하기,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식사하기. 이렇게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며 자극을 받습니다. 독서는 여전히 최고의 뇌 훈련입니다. 하루 30분 종이책을 읽는 습관은 공감 능력과 언어 능력을 유지시키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며 뇌는 마치 실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배우거나 간단한 동영상 편집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약간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우면 뇌는 게으름을 피우고 너무 어려우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편안함을 살짝 벗어난 도전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한 90세 어르신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머리를 쓰는 건 숨을 쉬는 것과 같아. 멈추는 순간부터 늙는 거지. 그 말처럼 뇌를 단련하는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세상을 넓혀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안정된 재정과 건강한 관계,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생활 습관이 함께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 혹은 사람만 곁에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둘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재정적 불안은 관계를 위축시키고 관계의 단절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90세까지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면 장기 재정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이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료비, 장기 요양 비용, 생활비, 취미나 여행 경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저는 한 78세 부부를 기억합니다. 이들은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투자까지 병행하며 수입원을 다변화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불안 없이 봉사활동과 취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은퇴한 70대 초반의 한 지인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병원비로 순식간에 저축을 소진했습니다. 그는 돈 걱정이 시작되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정 계획은 건강 관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의료비와 영양 관리에 투자하지 못하면 몸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등을 매일 챙기고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20분 햇볕을 쬐는 습관과 함께 우유, 멸치, 치즈 같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뼈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물 섭취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져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갈증이 없어도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역시 재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장기 연구는 인간관계의 질이 장수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배우자 상실, 친구들의 사망 등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한 85세 할머니의 습관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녀는 매주 교회 성가대 연습, 동네 꽃꽂이 모임, 손녀와의 영상 통화를 일정표에 넣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하루가 달라져. 준비하는 즐거움, 만나서 웃는 시간, 돌아와서 생각나는 대화까지 다 행복이야. 그녀의 말은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수면 습관이 이 모든 것을 지탱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은 노년기의 면역력, 기억력, 감정 조절에 결정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침실은 실패를 20도로 유지하고 취침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멀리하세요. 저녁 늦게 마시는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고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우유를 마시면 좋습니다. 결국 재정, 건강, 관계, 수면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면 다른 것까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함께 관리하면 노년의 삶은 훨씬 안정되고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말리던 순간 빗사이로 후두둑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았죠. 손바닥 위에 남은 머리카락이 마치 작은 새 둥지처럼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어제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속에서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진짜 병이 시작된 걸까?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를 감아도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는데 빗살에 걸린 머리카락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처럼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아버지가 거울 앞에서 한숨 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무력함과 체념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머리를 감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머리가 기름지고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 더 불편했습니다. 그래, 이렇게는 못 살지. 하지만 또 머리를 감았다가 어제처럼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복잡한 마음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제 또래 친구 절반 이상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포기했어. 그냥 모자 쓰고 다녀라며 씁쓸하게 웃었고, 또 다른 친구는 비싼 샴푸 써봤자 소용없더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어가며 누구나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서 방치하거나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끝의 감촉,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 두피 상태까지 세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를 감는 날이 오히려 더 많이 빠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샴푸를 쓰는데 그 결과가 더 나빠진다면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이 의문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저는 평생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머리 감기를 완전히 새로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고 차라리 머리를 안 감는 게 낫나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죠. 하지만 그건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문제로 불안해했고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번의 충격적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던진 질문. 나는 왜 머리를 감을수록 더 잃어가는 걸까? 오늘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머리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열심히 관리하는 게 정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그 열심히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물 온도입니다. 대부분 따뜻한 물, 아니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게 씻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두피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뜨거운 물은 그 얇은 피부를 데워버립니다. 마치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개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모근이 힘을 잃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50세 이상 환자의 62%가 뜨거운 물 사용이 두피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샴푸의 사용 방식입니다. 광고에서는 늘 거품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도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서 비비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고농축 세제를 피부에 바로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두피는 자극을 받으며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반복되면 모발은 점점 가늘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평생 그렇게 머리를 감으셨습니다. 정수리 쪽 머리가 유난히 빨리 빠진 이유가 바로 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손톱입니다.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하다는 생각,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손톱은 칼날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회복력이 떨어져서 긁힌 상처가 아물지 않고 염증이 퍼집니다. 저는 병원에서 현미경으로 그 상처 부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처 주변의 모근이 이미 죽어 있거나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말라버린 나무뿌리 같았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겉보기에 청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발의 생명을 서서히 깎아먹습니다. 저는 이걸 환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제 스스로의 실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50명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관찰했습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감는 그룹과 제가 가르쳐준 올바른 방법으로 감는 그룹으로 나누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쓰던 그룹은 올바른 방법을 쓴 그룹보다 머리카락이 평균 2.7배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저 역시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시작하면 머리뿐 아니라 마음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쓰기 시작하면 처음엔 시원함이 덜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두피가 덜 당기고 가려움이 줄어든 걸 느끼게 됩니다.
머리를 감는 건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쌓아가면 그 피해도 매일 쌓입니다. 반대로 좋은 방법을 매일 실천하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머리를 감는 순간을 치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더러운 걸 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모근에 힘을 주는 시간 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은 한 가지 더 궁금해질 겁니다. 그럼 머리카락과 두피의 관계는 정확히 뭔가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생 오해해온 머리카락과 두피의 진짜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머리카락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샴푸 광고, 미용실의 안내문, 심지어 병원 상담조차도 머리카락의 굵기나 길이, 윤기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환자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우리가 빗질하는 그 긴 머리카락은 감각도 회복력도 없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절대로 스스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머리카락을 살리는 걸까요? 바로 두피입니다.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이며 머리카락 공장이 있는 땅과 같습니다. 땅이 비옥해야 좋은 곡식이 자라듯 두피가 건강해야 튼튼한 모발이 자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건 10여 년 전 한국 전통 약초 연구를 하던 시기에 만난 한 어르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었지만 머리숱이 또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닦는 게 아니라 머리밭을 가꾼다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머리 감기라는 말을 버리고 두피 씻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리카락은 나무십, 두피는 뿌리와 흙입니다. 우리는 매일 입만 닦고 흙은 방치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이해한 환자들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피부과학 연구 자료를 보면 두피 관리 습관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발 성장 속도가 평균 18% 빠르다고 나옵니다. 또 두피에 염증이나 각질이 적은 그룹은 머리카락의 평균 수명이 1.5년 더 깁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이 머리 건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여성 환자였는데 평생 머리카락만 신경 쓰고 두피는 무심하게 방치하셨습니다. 두피는 건조하고 붉게 변해 있었고 목은 주변엔 작은 각질 덩어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달간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를 중심으로 씻고 마사지하는 습관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녀의 두피색은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왔고 솜털처럼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두피를 가꾸는 건 단순히 모발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람의 자신감과 표정까지 바꿉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빠져도 대수롭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몇 가닥이 모여 머리숱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후에는 두피 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머리카락을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피를 관리하고 있나요?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탈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위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얹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한 커피라는 특별한 재료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커피라는 단어를 두피 관리와 연결지었을 때 솔직히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머리에 도움이 된단 말인가. 하지만 7년 전 독일에서 열린 국제탈모학회에서 한 백발의 교수님 발표를 들으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카페인이 두피의 혈류를 늘리고 모근의 활동성을 높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학회장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처럼 관리했고 다른 한 그룹은 블랙커피 추출액을 두피에 발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커피를 사용한 그룹은 머리카락 성장 속도가 평균 4.6% 빨라졌고 빠지는 양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현미경 사진 속 모근은 마치 깨어난 듯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는 바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매일 머리 감기 전 15분 식힌 블랙커피를 두피에 분사하게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설탕이나 프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진한 블랙커피여야 한다는 것. 결과는 학회 발표와 거의 같았습니다. 26명이 머리가 덜 빠진다고 느꼈고 18명은 눈에 띄게 머리숱이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카페인은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 두피 구석구석 영양분을 보냅니다. 둘째, 모근 세포에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 힘을 줍니다. 셋째,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니 머리가 자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를 완전히 식힌 뒤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골고루 뿌립니다. 그리고 송긋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절대 뜨거운 커피를 쓰면 안 됩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고 두피에 상처가 있을 땐 피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가 마법처럼 모든 탈모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피 상태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커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고 커피 요법을 병행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98세 남성분은 정수리 탈모가 10년 넘게 진행되었지만 3개월 커피 요법 후 정수리 피부색이 개선되고 새로운 솜털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아내가 머리 심었냐고 물어봤다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커피는 마시는 순간도 좋지만 머리에 입히는 순간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연금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피만 관리해서는 완전한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자체를 보호하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머리의 갑옷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은 자라나는 순간부터 외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햇빛, 바람, 먼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샴푸와 드라이기까지. 특히 나이가 들면 두피의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어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천연막이 얇아집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은 더 건조해지고 잘 끊어집니다. 저는 이걸 갑옷이 벗겨진 병사에 비유합니다.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면 작은 돌멩이에도 상처를 입는 것처럼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저는 오래전 인도 여행에서 얻은 영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만난 62세 할머니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윤기와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 여자는
매일 코코넛 오일을 머리에 발라요.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 전 세대도. 처음엔 단순한 전통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연구 자료를 보니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오일은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머리카락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 샴푸와 바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둘째, 머리카락 속 수분을 지켜줍니다. 이는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남방 환경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오일에 함유된 비타민과 지방산이 손상된 머리카락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2가지 오일을 추천합니다. 하나는 미간류, 즉 쌀겨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비타민 E 함량이 올리브유보다 3배 높고 한국인의 피부와 잘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코코넛 오일로 분자가 작아 머리카락 깊숙이 침투합니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두피 트러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바릅니다.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실 1~5분 후 평소처럼 머리를 감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머리가 기름져 보일 수 있으니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69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파마와 염색으로 머리카락이 늘 푸석했고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진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제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20살 때 같다고 했어요.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던 그 모습은 단순한 미용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되찾는 순간이었죠. 커피가 두피의 흙을 비옥하게 만든다면 오일은 자란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함께 살리는 완벽한 머리 감기의 8단계 비법입니다. 머리를 감는 건 평생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머리카락의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제대로 된 머리 감기만으로 머리카락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다듬고 검증한 8단계 비법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입니다. 손목 안쪽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두피 장벽이 손상되고 너무 차가우면 때가 잘 안 씻깁니다. 두 번째, 샴푸 전에 물로 1~2분 충분히 헹굽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먼지와 피지의 70%가 제거됩니다. 커피나 오일을 사용한 경우 2단계에서 부드럽게 씻겨나갑니다. 세 번째, 샴푸는 손바닥에서 거품을 내야 합니다. 절대 머리 위에 직접 짜지 마세요.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고 물을 살짝 섞어 거품을 만든 뒤 두피에 올립니다. 네 번째, 손톱 대신 손끝 지문으로 마사지합니다.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옆머리에서 위로, 뒷머리에서 위로 각 부위를 10초씩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질러 줍니다. 다섯 번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씻습니다. 두피를 마사지하며 나온 거품을 그대로 머리카락에 흘려보내듯 쓸어줍니다. 머리카락끼리 비비면 표면이 손상됩니다. 여섯 번째, 헹구는 시간은 샴푸한 시간의 2배입니다. 미세한 잔여물이 남으면 가려움과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야 합니다. 두피에 닿으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헹굼은 미지근한 물에서 점점 시원한 물로 바꿔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공이 조여져
두피가 상쾌해집니다. 이 8단계를 환자들에게 실천하게 한 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는 아내가 머리가 굵어진 것 같다고 했다고 했고, 평생 가려움에 시달린 58세 여성은 머리 감고 나면 시원하고 가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머리 감기는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매일 두피와 머리카락을 살리는 치유의식입니다. 여기에 오늘 배운 3가지, 커피로 두피 살리기, 오일로 머리카락 보호하기, 그리고 8단계 감기 비법을 합치면 탈모의 70%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유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머리 운명을 바꿉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신감입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머리카락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머리카락을 가꿔 나갑시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피부는 절대 단순히 나이로만 늙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은 포기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돌보지 않겠다는 조용한 체념, 그 무심함이야말로 진짜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범이지요. 그 진실을 저에게 처음 각인시켜준 분이 계십니다. 65세의 김술래 어르신. 지금도 처음 내원하셨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하고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그만두려고요. 나이도 있는데 뭘 더 바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단지 피부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먼저 지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창처럼 생기를 잃어 있었고, 그 위에 내려앉은 주름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낸 삶의 기록처럼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이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돌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주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값비싼 시술도 아니고 화려한 기계도 아닌 단지 매일 저녁 15분, 그것만 나를 위해 써보자고요. 그리고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김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다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요즘엔 며느리가 저보고 어디서 얼굴 공사했냐고 해요. 난 그냥 요거트 팩만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녀는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되찾은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저 요거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손길, 하루의 끝에서 내 얼굴에 다시 닿은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관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다시 인정하는 행위이자 거울 앞에 나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고민을 얘기하러 오시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상처와 피로가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게 싫고, 웃을 때 입가 주름이 먼저 보이고, 아침에 거울 앞에서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의사라는 직업이 저를 예외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하게, 더 깊이 내 얼굴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지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피부는 절대 운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누구에게나 회복의 기회는 있으며 그것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김술래 어르신의 변화는 그 진실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얼굴에도 그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내 피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주름과 기미, 그리고 탄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피부의 젊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기반, 바로 피부 장벽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피부 장벽이라는 개념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얇고 투명한 막처럼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감싸고 있는 이 보호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내부 수분을 유지하며 피부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장벽은 마치 오래된 지붕처럼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균열은 커지고 결국에는 전체 구조를 흔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금세 당기고 건조해지는지, 왜 갑자기 예민해지고 붉어지는지 고민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피부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장벽의 기능이 20%만 약해져도 겉보기 나이는 평균 5살 이상 더 들어 보이고, 반대로 장벽이 회복되면 최대 10살까지 어려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이 피부 장벽을 되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놀랍게도 발효에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나 된장, 그리고 요거트처럼 발효된 식품 속에는 피부를 살리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발효란 좋은 균들이 원재료를 더 유익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유가 요거트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펩타이드입니다. 이 펩타이드는 마치 피부세포에게 이제 회복할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신호 분자 같은 존재로 피부 재생 속도를 무려 40%까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발효 성분은 분자 크기가 작아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쉬우며 자극도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저 식품으로만 알았던 요거트가 피부에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젖산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 피부결을 정리해주고, 유산균은 피부 표면에 좋은 균 환경을 만들어 트러블을 예방하며, 단백질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재료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요거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단지 얼굴에 바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26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합은 건조하고 탄력을 잃은 피부를 위한 아보카도 요거트 팩입니다. 아보카도에는 피부 장벽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 세라마이드가 풍부하며 이 성분은 손상된 장벽을 보수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 재생을 촉진해 주죠. 제가 처음 이 조합을 실험했던 건 몇 해 전 한 55세 여성 환자분과의 만남에서였습니다. 그녀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세안만 해도 따갑고 겨울이면 밖에 나가기도 힘들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녀께 아보카도와 요거트,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섞은 간단한 팩을 권해드렸고, 단 일주일 만에 그녀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드러워요. 거울이 반갑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피부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손끝의 정성과 매일의 리듬 속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지금 당신의 피부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아보카도 요거트 팩의 효과는 단지 피부결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얼굴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저는 이 팩을 회복의 시작점이라 부릅니다. 처음엔 그저 마르고 거칠기만 하던 얼굴이 어느 날 문득 윤기를 되찾고 자신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게 되는 변화. 그 모든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닌 감정의 반응이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박영희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하루도 빠짐없이 바쁘게 일하시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으셨죠.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때 피부는 심하게 건조했고 붉은기와 잦은 각질 들뜸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화장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피부가 다 들뜨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속에서 외로움을 들었습니다. 단지 건조한 피부가 아니라 오래도록 자신을 돌보지 못한 마음이 거칠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요거트 팩을 추천해 드렸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눈가 주름이 완화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당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요즘은 화장할 때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웃게 돼요. 영희 씨의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회복된 자존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 한번 피부라는 장기가 얼마나 정직하고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돕는 또 다른 놀라운 팩이 바로 쌀뜨물 요거트 팩입니다. 쌀뜨물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피부 미용에 자주 사용하던 재료였습니다. 실제로 쌀을 씻는 과정에서 나오는 두 번째 행군물에는 이노시톨, 감마오리자놀과 같은 미백 및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의 칙칙함을 개선하고 기미나 잡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요거트의 젖산이 함께 작용하면 묵은 각질을 정리하면서 쌀뜨물의 미백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효과가 좋은데 이유는 단순히 성분 때문이 아닙니다. 폐경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호르몬 밸런스는 피부에 영향을 주고 그 중에서도 색소 침착은 많은 여성들에게 우울함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최윤정님이라는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60대 초반으로 광대뼈 주변의 대칭으로 짙은 기미가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느끼셨고 수십만 원대 화장품도 써봤지만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쌀뜨물과 요거트, 밀가루를 소량 섞은 팩을 권해드렸고 저녁마다 15분씩만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윤정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뭔가 색이 옅어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일까요? 한 달 뒤 기미는 눈에 띄게 연해졌고 얼굴 톤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화장 얇게 해도 피부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와 정직한 시간의 누적은 어떤 고급 제품보다 더 피부에 깊은 감동을 준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감동은 얼굴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냉장고 안에도 그 변화의 씨앗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요거트 한 통, 두 번째 쌀뜨물 한 그릇, 그리고 오늘 당신의 손길.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피부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 응답은 눈에 띄는 화려함이 아닐지라도 하루하루를 조금씩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피부의 변화는 늘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제와 같은 세안, 어제와 같은 습관 속에서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스스로 놀라는 순간이 찾아오죠. 내 얼굴이 이렇게 밝았나? 그렇게 변화를 느끼는 그날,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사실 피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마지막 조합은 바로 이 마음을 더욱 단단히 지지해줄 리프팅의 조합, 달걀 흰자 요거트 팩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뺨은 아래로 내려앉고 턱선은 흐려지며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진 인상을 만들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커버되지 않는 그 흐름 앞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선생님, 이건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처지는 이유 역시 구조적인 문제이며 그 구조는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달걀 흰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러운 수축 작용을 유도하고 일시적이지만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줍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는 피부 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모공을 조여주는 역할을 해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 줍니다. 저는 이 팩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즉각적인 효과에 깜짝 놀랐고 이후 많은 환자들에게 응용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정인님이셨습니다. 63세의 정인님은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시느라 외모를 돌볼 여유 없이 살아오셨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지금 막상 자신을 돌아보니 거울 속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볼살이 처지고 입가가 축 처져서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녀께 아주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달걀 1개의 흰자,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 반, 그리고 이 조합을 부드럽게 섞어 저녁 9시에만 사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팩을 처음 하신 날, 정인님은 당김이 느껴진다며 신기해 하셨고 2주 후에는 분명히 턱선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녀의 얼굴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 단정하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진을 찍는 게 즐거워요. 오랜만에 내 얼굴이 예뻐 보이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피부 개선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인정하고 스스로를 아끼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이었습니다. 달걀 흰자 요거트 팩은 단순히 리프팅을 위한 팩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어진 마음을 끌어올리고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정성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달걀에서 흰자만 분리하고 요거트와 섞어 거품을 살짝 낸 뒤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릅니다. 당김이 느껴지는 이 부분 동안은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과 피부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낸 후 토너와 보습제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쌀알 크기만큼의 바세린을 덧바르면 수분이 오래 유지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쌓이면 피부는 분명히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하는 그 의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물어봅니다. 정말 요거트나 달걀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예,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피부를 바꾸기 위해 무언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피부는 매일의 평범한 반복 속에서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거울 앞에 섰더라도 오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팩들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의 자연스러운 조합, 아보카도 요거트 팩, 쌀뜨물 요거트 팩, 그리고 달걀 흰자 요거트 팩을 통해 피부가 다시 숨을 쉬고 웃음을 되찾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조합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순서 없이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리듬입니다. 우리 몸이 일정한 생체 리듬에 따라 깨어나고 잠들듯이 피부 역시 일정한 순환 리듬을 따라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피부의 4주 회복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1주차는 가장 기초적인 장벽 회복에 집중합니다. 아보카도 요거트 팩으로 피부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고 건조하고 푸석한 결을 정리해 줍니다. 이 주에는 가능하면 다른 팩은 사용하지 않고 피부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2주째는 쌀뜨물 요거트 팩으로 브라이트닝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미와 잡티를 개선하고 칙칙해진 얼굴빛을 한 톤 밝혀주는 시기죠. 이때는 햇빛을 피해야 하므로 반드시 저녁 시간, 특히 밤 8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날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 하며 낮 동안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주째는 달걀 흰자 요거트 팩으로 리프팅에 집중합니다. 피부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탄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이 팩은 당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주차는 휴식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는 어떠한 팩도 사용하지 않고 피부가 자극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대신 충분한 수분 보충과 단순한 보습 관리, 예를 들어 수분 크림과 바세린을 얇게 바르는 정도로만 케어를 이어갑니다. 이 한 주간은 피부가 받았던 자극을 정리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1, 2, 3 휴식을 반복하는 루틴을 통해 피부는 균형을 되찾고 매달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 이 순환 루틴은 단순한 관리법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입니다. 피부에 지나친 자극만 주는 현대 미용 방식과는 달리 피부가 본래의 리듬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접근입니다. 이 루틴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의 피부는 더 이상 단기적인 화학 성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반복적인 자연 자극, 그리고 규칙적인 루틴을 통해서만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팩하면 하루 이틀만 반짝했는데 요즘은 속부터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루틴이 가진 힘입니다. 겉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피부 깊은 곳의 구조가 다시 자리 잡는 변화. 마치 오랜 시간 굳었던 마음이 풀리듯 피부도 천천히 부드러워지고 다시 생기를 머금게 됩니다. 사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환자에게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은 피부가 재생을 시작하는 황금 시간대이며 외부 자극이 적고 마음이 가장 차분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내 손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고 천천히 팩을 펴 바르는 그 15분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마무리 보습이 중요합니다. 토너로 피부를 정돈하고 수분 크림으로 진정시킨 후 마지막에는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만
덧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피부를 위한 포옹과도 같습니다. 하루 동안 수고한 피부를 감싸주는 그 따뜻한 보호막이 당신의 얼굴에 내일을 위한 여유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루틴을 수년간 실천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셨다면 한 달 후, 그리고 석 달 후, 거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얼굴에서 끝나지 않고 당신의 하루와 표정과 말투까지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매일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나를 돌보는 작은 루틴에서 시작된다는 것. 저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지금 떠오르는 건 수많은 환자분들의 얼굴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표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체념이 없었고 거울을 외면하던 손길이 다시 당당히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거트나 아보카도, 쌀뜨물이나 달걀 흰자라는 재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 손끝에 담긴 의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루 15분, 일주일에 두세 번, 그 짧은 시간을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피부에 스며들었고 결국 삶에까지 번져나간 것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방법은 간단할 수 있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저합니다.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며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것과 하찮은 것은 다릅니다.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꾸준함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이 루틴은 결국 자신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름이 깊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싶을 때 그 마음에 작은 반론을 걸어보는 겁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이 당신 손끝을 움직이고 거울 앞에 다시 서게 만들고 얼굴에 다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내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오늘도 넌 소중해. 우리가 화장을 하고 팩을 하고 보습제를 바르는 모든 행위는 결국 그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는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당당해지고 사진을 찍을 때 웃음이 자연스러워지고 낯선 사람 앞에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피부는 결국 삶의 태도를 바꾸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단순한 미용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혹시 이 글을 보며 아직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됩니다. 꼭 됩니다. 단, 당신이 진심으로 원한다면요. 지금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피곤한가요? 지쳤나요? 아니면 무언가 해보겠다는 희미한 빛이 떠오르고 있나요? 그 빛을 믿어보세요. 저는 수많은 얼굴을 통해 그 빛이 실제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당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고 소박하게. 단돈 2,000원, 냉장고 속의 재료, 그리고 당신의 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름다움은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당신처럼 거울을 피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이 방법을 건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루틴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밝혀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변화일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피부와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반드시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자신을 아껴주는 그 손길에 조용히 박수를 보냅니다.